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로날드 융입니다. 리컨스트럭티브 덴티스트리의 전문의이며 현재는 사진의 쭈르이 대학의 임플란톨로지 장을 맡고 있고 동시에 임상보철학의 부과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ITI의 펠로우로 활동 중입니다. 그의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보면 1995년에 쭈르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쭈르이 치과대학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헤르만 셀러 감독하에 구강외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구강외과를 마친 후 프라이브릿 덴탈 클리닉에서 2년간 근무를 합니다. 1999년에 다시 쭈르미 대학의 보철과에 수련을 받게 되고 2000년에는 보철과의 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크리스토프 해멀레 아래에서 조교수를 맡게 되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련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인맥은 추후 논문 작성의 공동저자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위에가 보철과이고 아래는 구강외과로 보시면 됩니다. 회색선을 기준으로 선배와 후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05년에 보철과 부과장을 맡게 되고 드디어 스위스를 떠나서 텍사스로 넘어갑니다. 텍사스 대학의 치주 과장인 데이비드 코크란 하에서 방문 부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08년에는 부교수로 승급합니다. 2011년에는 네덜란드 ACT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2013년도에는 하버드에서 방문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2015년도에는 임플란톨로지라는 신생학과가 생기고 거기에 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쭈르미 밖에서의 인연으로 참여한 공동저자가 몇몇이 더 있습니다. 이제 논문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1저자로 작성된 제28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좌측의 연도와 논문의 업셉트 연도에 맞추어 배열을 하였고 크게 GBR, ARP, 싱글 크라운 임플란트의 흐름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논문은 제1저자로서 처음 선보인 논문입니다. 네, 좌측 하단에 프랑크 E 웨버라는 쭈르미 구강외과 선배가 있는데 쭈르미가 아니라 쭈리. 쭈리. 죄송합니다. 네, 구강외과 웨버 선배가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그 구강외과 선배는 BMP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융은 BMP2에 대한 관한 4편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여기에 모두 그 선배가 공동저자로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인생 스승인 해물레는 거의 모든 논문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논문으로 들어가서 첫 논문으로 임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는 대조군으로 바이오스 바이오가이드, 실험군으로는 바이오스 BMP2를 적용하고 6개월 뒤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 유본의 양과 유본 중에 라밀라 본의 비율이 높게 관찰되어 BMP2가 골성숙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임상 연구 후에 BMP2의 캐리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토끼의 머리를 다음과 같이 구멍을 파서 4주 뒤 유본의 형성 비율을 살핍니다. 유본의 형성량을 고려를 하여 피브린과 PRP가 BMP2의 캐리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피브린과 PRP 논문이 여기서 또 멈추고 임상 연구 캐리어로서의 피브린과 PRP를 고려하였다면 이제 GBR에서 BMP2와 같이 적용할 멤브레인에 관한 연구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토끼의 머리를 파고 TCP를 적용하는데 내부에는 PEG 막을 적용하고 외부에는 PEG 젤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조군에는 EPTFE를 내외부로 적용하고 4주 뒤에 뉴본의 생성량을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PEG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EPTFE와 견줄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토대로 BMP와 EPTFE를 같이 적용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토끼 머리에 내부 직경에 6mm의 실린더를 받고 TCP와 계형식의 PEG와 BMP를 적용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TCP, PEG, BMP는 같이 적용하는 것이 골 형성에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 PEG, TCP, BMP 사용이 GBR에 좋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BMP의 농도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BMP에 대한 논문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고 19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팔로우업을 했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BMP를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랑 상관없이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 좋게 나왔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로 BMP를 더 적용하는 GBR에 적용하는 논문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년 팔로업 과정이 후에 BMP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없었다는 게 관찰되고 난 다음에는 그 BMP 연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이제 다시 PEG로 넘어가서 BMP2가 아닌 부갑성 호르몬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개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6mm 모양의 실린더 모양으로 구멍을 파고 각 구멍에서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토분만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고 GBR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힘을 입어서 BMP2에서 했었던 연구와 비슷한 동일한 디자인의 토끼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BMP2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으로만 변경이 됩니다. 결론도 비슷하게 도출이 되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을 적용한 분이 더 성숙된 뼈를 관찰할 수 있었고 농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 연구했었던 요 PEG 멤브레인이 이제 개실험과 인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스트라우만에서 멤브라겔이라는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어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바이오가이드와 비슷한 결과를 얻어보자는 거였는데 발치 후 3개월을 기다렸다가 자가골 체득을 하여 자가골과 임플란트에 자가골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GBR을 병행을 합니다. 결과는 PEG의 염증 소견과 노출 소견이 관찰되는데 결론은 염조직 반응과 유분의 생성량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PEG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니어 GTR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핀도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사용한 것이 약간 수상합니다만 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GBR을 병행한 임플란트에서 바이오 가이드와의 차이를 확인을 했는데 바이오스를 같이 적용을 하면 결과는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바이오 가이드가 콜라프 되어도 배리어 펑션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살짝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PEG 셀에 대해서 휴먼 연구도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6개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을 바이오스와 PEG를 같이 적용했을 때 6개월 뒤에 리엔트리를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PEG의 적용이 시간이 짧고 동형성 결과에서도 바이오가이드만큼이나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딜레이드 온도 힐링이 관찰되었고 요 실험은 나중에 스트라우만이 멤브레인 개를 출시를 할 때 아래 하방 리퍼런스 논문으로 게재된 것으로 봐서 이제 스트라우만에서 의뢰돼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논문으로는 휴먼 5year 팔로우업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아마 요 2008년도에 작성된 논문이랑 이제 그 같은 환자를 그룹을 연결한 것 같은데 사실 요 사이에 요 라멜이라는 분께서 3년 팔로우업을 논문 연구를 했고 그거를 이어서 5년 팔로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번에 방사선으로 평가했습니다. 특이점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플로어블 레진을 라디오 오펙한 플로어블 레진을 발라서 진지발 시크니스도 관찰했다는 점인데 결론적으로 PEG를 적용한 군과 바이오 가이드를 적용한 군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멤브라 겔에 대한 논문이고 10년 전 팔로업 논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이제 GBR을 같이 적용한 논문을 이제 냈는데 12에서 14년 팔로업 논문입니다. 바이오 가이드와 EPTF를 비교한 연구로서 2007년에서 2009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으나 사실 바이오 가이드와 EPTF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마지날 본 레벨과 마지날 본 소프트 티슈 레벨이 연관성이 있다 정도만 밝힌 논문입니다. 식립과 동시에 GBRE 시행이 성공률이 높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GBR에 대한 연구를 계속 쭉 해왔는데 꼭 GBR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 논문도 있습니다. GBR에 대한 논문을 주로 써오다 회의감이 들어서 쓴 건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임플란트가 5mm 이하로 노출이 있을 때 바이오스 바이오 가이드로 GBR을 한 그룹과 GBR 자체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을 이제 6개월 뒤에 리엔트리를 했을 때 관찰한 논문으로 무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조직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GBR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추가적인 보너스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PA 경소가 있는 치아를 하면서 즉시 식립을 하고 GBR을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논문을 소개하였습니다. 페리오 에이피칼의 병소가 없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하고 페리오 에이피칼의 병소가 있는 환자를 실험군으로 했을 때 5년 팔로업을 경사선과 연조직을 평가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대조군인 건강한 소켓에 했었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후에 임플란트는 원피스 지르코니아에 대한 논문도 작성했고 죄송합니다. 원피스 지르코니아에 대한 논문도 작성을 했는데요. 기능 후 1년 기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티타늄 2피스 임플란트와 비교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GBR 논문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크라운 임플란트에 대한 논문을 2개의 논문을 작성을 하였는데 1966년에서 2006년 사이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관찰 논문들을 리뷰하였습니다. 논문을 분석한 것은 요 3명이고 특이하게 이 논문에 해멀레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좌측의 로랜드 글라우서는 보철과 선배입니다. 임플란트 생존율과 보철물의 생존율, 생물학적 부작용 등을 검사를 하였고 결론적으로 생물학적 기술적인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했으나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인용이 1000개가 넘은 유일한 1000개가 넘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성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5년 뒤에 또다시 똑같은 논문을 대상 연도만 2006년에서 2011년으로 뒤로 미뤄서 똑같은 포맷의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선배가 아니라 후배들만 데리고 진행을 합니다. 내용이나 결론이 5년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28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전 논문은 텍사스에서 다른 한 논문은 네덜란드에서 쓰인 논문으로 해멀레 마수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RP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에 융은 벌써 ARP에 바이오스 콜라겐과 FGG를 적용하였는데요. 아쉽게도 방사선학적 평가는 없어서 그냥 근처 치움과의 색상 차이만 관찰할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값이 3.7이 넘으면 인간의 눈으로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근거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추후 논문에서도 이 3.7에 대한 수치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FGG와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ARP를 진행을 하여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이 값을 가지고 보철물의 비침과 치은의 두께의 연관성을 밝히는 논문을 썼는데, 일단 동물 실험 논문부터 썼습니다. 4개의 표본을 가지고 진지발 시크니스가 1.5, 2.0, 3.0mm 두께로 치은이 덮고 있을 때 근처의 치은과 이 값을 계산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티타늄의 재료는 치은 두께가 3mm가 넘을 시에만 변색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르코니아는 2mm부터 변색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은의 두께가 다른 재료에 의한 변색의 중요한 변색, 눈으로 보이는 거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논문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PFM 그룹과 올세라믹 그룹으로 나누고 치은 두께를 측정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치은 두께와 인접치아의 치은 두께를 비교하였을 때 임플란트 주위 치은은 3mm에 근접한 정도로 인접치은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올세라믹 레스토레이션이 인접치아에 더 나은 컬러 매치를 보였는데, 이는 대지 연구에서 같이 얇은 치은 두께에서도 변색이 적은 점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ARP로 넘어가서 이 당시에 쓴 뮤코그래프트에 대한 논문을, 뮤코그래프트를 이용하여 케라티나이즈 티슈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문을 이 당시에 썼었는데요. APF로 1에서 3cm, 세로 1cm, 가로 3cm의 공간을 만들고, APF로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뮤코그래프트를 이식을 하였을 때 컬러 매치와 조직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식한 제품은 잘 착상이 되었고 케라티나이즈드 티슈의 두께와 넓이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실험 후에 바로 이를 ARP에 적용을 하였는데요. 바이오스 콜라겐에 뮤코그래프트 또는 CTG를 이식하였을 때 결과를 방사선으로 계측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뮤코그래프트와 CTG에서는 볼 양이나 형성량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CTG와 스폰테너스 힐링 사이에는 비교 시에는 호리진탈에서 3mm 하방 지점에서 호리진탈 폭이 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베타 TCB만 적용했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스폰테너스 힐링보다 더 많은 흡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뮤코그래프트에서 이제 바이오 가이드로 넘어가서 바이오 가이드를 이용한 ARP에 대한 논문을 기술하였는데,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구치부를 대상으로 스프링 마우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오스 콜라겐 위에 바이오 가이드를 반으로 잘라서 2겹으로 적용하고 6개월 후에 CBCT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때는 높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도 시행 안 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 치주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ARP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했던 ARP 지식들을 토대로 ARP 컨셉을 정리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버칼 플레이트의 높이와 재건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치료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컨셉을 제시하는 걸로 ARP 논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 ARP 흐름과 GBR 흐름과 그리고 임플란트 리뷰 논문에 대한